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콩에 2010년에 가셨으니까 지금 한 12년 벌써 되신 거네요. 네, 지금 네네. 홍콩에서 중국하고 글로벌 주식 투자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하반기 중국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성장률 목표가 올해 한 5.5% 이렇게 들었는데 글로벌 투자은행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4% 초반으로 상당히 둔화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근에 저기 중국 증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나요? 주식시장은 GDP 성장률과 다르게 갈 수가 있죠. 시장이 구성하는 종목들, 기업들, 산업들, 혹은 유동성,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과는 다르게 갈 수 있다. 저희가 이미 2020년 코로나 때도 경험을 네. 했던 것이고요. 음.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네. 올해 GDP 성장률이 5.5%를 달성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음. 그거는 이제 글로벌 IB나 혹은 저희 홍콩에서 이제 홍콩 커뮤니티에서도 공유하고 있는 바이고요. 네. 다만 하반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 그리고 상해 락다운 두 달이 있었죠. 그 네. 이후에 추가적인 락다운 조치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음. 그래도 상당히 이 패시미스틱한 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장률을 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네. 당장의 시장의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음. 우선은 이 중국 내부의 사이클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2년 전부터 해서 지난해 특히 규제 사이클이 음. 매우 강하게 왔었고요. 이것이 시장을 많이 좌우했던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관련된 락다운이 소비 경제 또 투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두 네. 가지 사이클, 코로나 사이클과 규제 사이클이 시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음. 최근에 중국의 주시장이 올랐던 것은 이 두 가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음. 우선은 규제는 거의 완료가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컨슈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관련된 규제들이 거의 이제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시그널을 통해서 규제 사이클이 완료됐다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가 뜻밖의 올해 4월부터 3월부터 5월 말까지 상해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음. 미쳤는데 그 이후에 6월 이후에는 회복이 됐죠. 그리고 현재 저희 관점으로는 상하이 같은 수준의 그런 또 다른 이제 락다운이 있지는 않을 걸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두 가지가 중국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이제 변수였고요. 하나 더 하자면 지금 글로벌 주식 투자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소비 활동도 여러 가지로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업 어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중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만 중국 내부에서 견인되는 인플레이션은 압력이 크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에게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상대적인 컴포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아울러져서 최근에 좀 반등을 했고요. 역시 이 세 가지가 올 하반기를 내다볼 때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슈들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예. 먼저 코로나인데요. 중국 증시 3-4 월에 인제 상하이 뭐 락다운 뭐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코로나 봉쇄 때문에 되게 급락하기도 했었잖아요. 이게 다 인제 중국이 인제 제로 코로나 정책 뭐 이거를 인제 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앞으로 계속 갈까요? 여기 좀 변화가 있을까요?
미세한 변화는 이미 감지가 되고 있고, 정책 조치의 조정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큰 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유지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좀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제로 코로나가 유지가 되려면 몇 네.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음. 우선은 매스 테스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트래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매스 테스팅을 해서 이 이제 양성 반응 있는 사람들을 빨리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대규모로 이게 검사한다는 거죠. 예, 예. 그쵸. 그 전 지역의 전민에 대한 이제 검사 특정 지역이지만 그것들이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되고 음. 그다음에 확진자를 가려내고 이 트래킹하고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참 너무나 어려운 정책을 유지를 하고 음. 있구나. 안 그쵸.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음. 이제 오미크론이 사실은 이 치병률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중국도 백신은 많이 맞은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본 점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하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음. 근데 지금 올해 상하이가 이 2달 동안 락다운을 경험한 것,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이유 하나가 네. 초기에 디텍션 하는데 약간 실패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약간 좀 택틱한, 그러니까 기술적인 네. 부분인데, 상하이시와 또 선전이라든지 광저우 다른 시가 이 전술을 약간 달리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초기에, 예를 들어 선전시 같은 경우엔 초기에 확진자를 빠른 속도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음음. 사람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예. 반면에 상하이는 그러지 못했어요. 좀 작년 늦었군요. 예.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때 그때의 방법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보니까 안 된 거죠. 오미크론 하에서는 그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예. 반면에 중국에서는 이 선전이 성공적인 모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음음. 선정식으로 하면 음. 초기에 일부 희생은 있을 수 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락다운이 심하게 있었고 그 이후에는 4월 초부터는 이미 거의 경제가 정상화가 됐었어요. 음. 그러니까 선전 모델을 전국에 확대를 한 거죠. 상해 역시도 선전 모델을 이제 수용을 한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참 이해를 여전히 좀 하면 그게 되겠군요. 참 예예.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참 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현재로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는 있어요. 음.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 가정은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를 하고 일부의 소수 락다운, 격리 조치 이런 경제 활동에 차질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음. 상하이에서의 경험과 같이 큰 지역에 장기간에 걸친 락다운은 있지는 음.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네. 기본 가정입니다. 이게 네. 이제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음. 오미크론이 워낙 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중국은 일단은 이거를 선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음. 다만 시그널들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갈 때 격리하는 기간을 20일에서 한 10일 정도로 대폭 줄였거든요. 네. 최근 2주 전에 나왔던 조치이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 측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빅테크 규제잖아요. 작년에 인제 중국 정부가 빅테크나 뭐 사교,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산업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게 또 증시의 악재가 됐었는데 이게 좀 풀렸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요? 빅테크라는 게 결국은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러니까 네. 컨슈머 인터넷, 음. 중국 내에서 뭐래서 숏폼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음. SNS라든지 음. 아니면 이커머스라든지 혹은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컨슈머 활동과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을 이제 총칭하는 건데요. 우선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독점 행위들 이런 네. 것들이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법률과 뭐 조치를 통해서 이제 방향성이 자리를 잡았죠.
그게 음. 지난해를 거치면서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네. 문제는 정부의 스탠스인데 음. 스탠스 역시도 올해 3월 경제부총리 리후어의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은 저희 홍콩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한 걸로 다 이미 음.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료가 됐다. 음. 그리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매력적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산업이 많이 성숙했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이 수익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모델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네. 광고 수익을 통해서 사실 광고 수익이 굉장히 이, 이 컸고 그 다음에 수익성도 좋아요. 근데 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저희가 볼 때는 사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광고 시장 중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80%를 능가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군요. 시장을 네. 다 거의 먹은 거죠. 온라인 음. 인터넷 기업들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성장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을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를 따져보면 광고 수익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포화의 시그널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한해서는 인터넷 기업들이 그러니까 컨슈머 인터넷 기업들이 아주 높은 성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아니다.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실 필요는 네. 있습니다. 근데 음. 다만 이제 당장에 저희가 하반기에 경기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죠. 규제도 네. 끝났고 뭐 소비도 회복이 되고 하면 이제 시클리컬하게 반등의 기회는 있습니다. 근데 음. 하지만 좀 롱텀하게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로 감춰져 있지만 사실은 그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모습이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또 하나 이슈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플레이션 얘기하셨잖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이슈인데 중국은 조금 잠잠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또 중국의 인플레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박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게 그게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로 인한 공급 차질 이런 것들은 이제 공급 사이드의 압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음.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음. 반면에 수요 측면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정부의 재정 부양이 많았죠. 음. 소비자들에게 하우스홀드에게 직접 쿠폰을 지급을 하고 실업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하면서 수요 측면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진작이 있었던 것이죠. 재화 수요도 많았고 음. 그 덕분에 그것의 하나의 결과로서 잡마켓이 고용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음. 반면에 중국은요, 지난 2년 동안, 어, 그런 종류의 부양을 하지는 않았어요. 소비자들에게 네. 직접 뭐, 쿠폰을 지급을 한다거나. 음. 그리고 이제 락다운 때문에 소비 활동 자체가 좀 위축되어 있었고, 네. 규제도 역시 경기 하락 요인이었습니다. 음. 이런 거죠. 도시에서 사교육 기업 업체들이 이제 더 음.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거기서 일하던 학원 강사들이 다 실직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 이꼴 경기 하락 요인, 그러니까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중국이 지금은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중국이 좋지 않다. 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가 지금 결여되어 있는 거죠. 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물가가 아직도 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이거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네, 최소한 적어도 상대적으로 미국과 유럽 간에는 이런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의 사례를 좀 들어보자면 저희가 2010년에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2009년 10년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경기 부양을 했어요. 음. 그때 중국 관점에서는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이 부양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풀린 거예요. 음. 그게 2021년에 중국 시장의 조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음,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재정 부양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음, 지금도 많이 비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 오바마 정부가 음, 재정 부양을 많이 안 했다. 그래서 회복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은 돈을 많이 풀긴 했죠. 네, 하지만 정부는 사실 소극적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역할이 좀 바뀌었어요. 중국은 음,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별로 그렇게 많이 부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음, 미국은 정부가 아주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게 네, 이제 현재로서는 2010년과는 반대의 어떤 환경을, 매크로 환경을 만들어낸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이 앞으로 이 중국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칠 요인의 큰 거 중에 하나가 미중 경제 갈등 이런 게 있지 않냐 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뭐 미국에서는 대중국 고율 관세를 좀 낮춘다는 얘기도 나오고 좀 풀릴 것 같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미중 경제 갈등이 중국 증시에 좀 미칠 영향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자립이 가능한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중국은 수출을 통해서 지난 40년 동안 성장한 국가라고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 중국은 이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되었고요. 실제로 수출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GDP 음. 대비 수출 비중이 20% 미만입니다. 사실 내수 중심의 국가이고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음. 근데 이제 중국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미중 간의 분쟁과는 관련 없이 음. 중국 기업들의 활동은 대부분 중국 내수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중국 그렇군요. 안에서 네, 규제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유동성 환경 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음. 미국에 수출을 한다? 이거는 사실 아주 소수의 기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이슈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리고 항상 네.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음. 이 주식시장 관점, 또 기업을 들여다보면, 미국, 이 미중 간의 분쟁의 중요성은 사실은 훨씬 적다라고 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음. 그 예외가 있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미국이 정말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산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음. 중에 하나가 반도체입니다. 네. 반도체 영역은 계속 이슈가 있겠죠. 근데 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요, 음. 미국이 주도력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거죠. 미국이 만약에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른 지역, 뭐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서 조달할 수 있는다든지, 혹은 그걸 이제 소비 시장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하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 산업이 대부분이다. 음. 근데 이제 최근에 미중 간의 분쟁이 약간 약화되고 있죠. 이거는 네. 당연히 이제 뭐 센티먼트 측면에서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음. 이게 참 시장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몇 음. 개월 전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조금 화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없었다가 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니까 불과 한 3개월 만에 미중 간의 서로 협력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세를 낮춰야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럼 양쪽 간에 뭔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있으면서 네. 협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음. 불과 3개월 만에 발생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참 이 글로벌 이 정세라는 것은 음. 분석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현재 분위기로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국 시장에서 미중 분쟁은 사실은 크진 않다. 네. 음. 네, 그렇게 그게 어떻게 이해를 보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해야 싶습니다. 되겠군요. 예. 자 인제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인제 중국 증시에 미칠 이슈들을 좀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 한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하반기에 중국 증시에 대한 비중을 좀 확대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제일 어려운 질문이신 네. 건데, 우선은, 그러니까 큰 방향은 저희가 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네. 한국에서 잘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음. 사실은 제한이 되어 있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이제 음. 스몰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어, 글로벌리 좋은 산업에 좋은 기업을 배출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요. 음. 어, 기본적으로 글로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국이 중요한
투자 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사이에서 한국과 또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울질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저는 중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다. 음, 상대적으로 이런 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고요. 또 음, 규제 사이클이 끝났고 음, 또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로 베이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이 숫자들이 잘 나올, 그러니까 음, YY라든지 전분기 대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조금 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시장에 대한 가장 큰, 뭐랄까, 두려움, 이런 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시장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 음,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회의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여러 가지 규제 조치를 보면서 정부의 입김이 너무 센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국 시장의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요소로 음,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좀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가 있는 지역이고 자본시장이 필요한 국가입니다. 네, 중국이 은행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개혁을 해서 금융 리스크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음, 다음에 중국이 여전히 기업 육성에 항상 올인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데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음, 주식시장이 이 기업들을 받아서 그 기업들이 조달 활동을 하고 금융 조달을 하고 그로부터 투자를 하고 예를 들어서 CATL, BYD 이런 기업이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네, 중국의 자본시장이 글로벌 기업을 키워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CATL과 BYD거든요. 혹은 뭐 네, 롱지라든지 음, 이런 기업들이 바로 주식시장의 덕분으로 성장을 했고 중국도 그걸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시장, 그다음에 음, 자본주의, 뭐 시장주의 이런 것의 발전은 이 기반은 이 견고하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네. 음, 이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음, 정부의 개입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음, 근데 실제로는 여전히 그런 어떤 강력한 폴스 반대쪽에 있는 우리도 이 자본주의와 시장주의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발전, 경제적인 성취가 많다. 그런 믿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를 네, 뭐그 지난해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네, 이런 관점도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그렇다면 하반기에 중국 증시에서 좀 한국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 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관련된 것들, 그 사실은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인 소비 부양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음, 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요. 음, 역시 중국은 제조업을 잘하는 국가다. 음, 그리고 제조업 중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산업이 보이죠. 음, 그런 기업들이 저는 중국 투자의 중추라고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글로벌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음, 전 세계에서 제일 괜찮은 산업, 제일 괜찮은 기업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 중국에서 저희가 중국이 갖고 있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뭐 그걸 다 투자할 필요 없이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게 바로 제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음, 제조업 중에서도 신흥 제조업들, 이런 산업들,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음, 태양광, 뭐 풍력,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로보틱스, 뭐 이런 자동화, 이런 쪽 기업들에서 이 성장력이 풍부한 기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다.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하반기 중국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주식시장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금리 환경, 인플레이션 환경이 만만치는 않은데, 또 하반기 들어서고 하면서 아마도 좋은 투자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좀 투자를 좀 많이 관심을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미래세자산운용 홍콩법인의 이필상 아시아태평양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해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